안녕하세요. 추억의 뉴스통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황장수 소장님과 민영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통일부가 얼마 전에 북한의 무모할 도발 속에서도 대북 지원,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아베 총리가 만나서 얘기하기로는 아베 총리가 과연 이 와중에 무슨 대화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근데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이죠. 예. 며칠 전에 이제 특히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가 지금이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이 이 800만 불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800만 불을 갖다가 지원한다라는 게 지금 그럴 때느냐. 그리고 그런 건 좀 사전에 우리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불쑥 발표해 놓고 또 문제 되니까 이제 또 그 시기를 늦추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한미일 이 공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아베의 살짝 우회적인 비판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튼 밀어붙이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 안보 문제, 대북 북한 문제를 포함하면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입장이 없이 좀 이상적으로 평화 대화 하면서 그러면 평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평화를 관리하는데 평화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힘이 있어야 평화가 관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상적인 지금 방향으로 평화와 대화만을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유엔 기조연설까지 다 그런 게 배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황 소장님 워낙 전문가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제 뉴욕 타임스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때 오드맨 아웃 될 거다. 그러니까 왕따라는 뜻이죠. 동전을 던지가 한 명을 갖다가 주방을 하거나 야구 경기에서 주전에서 배제되는 사람, 또 흔히 오드맨 아웃이라고 영화 제목도 있는데요. 세상에서 열애된 사람을 보통 오드맨 아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하고 아베하고는 잘 맞는데 배제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아베하고 대화를 할 때 신조 이름을 불렀어요.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당신은 힘이 있다. 미국이 북한에 만약에 군사력을 동원하려면 당신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힘이 없다.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근데도 어제는 밤에 심야에 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32번을 대화를 마련했어요. 목요일 밤이죠. 그래서 어제 2개 방송이 중계도 하더만요. 들을 소리도 없더만은. 그런데 32번 평화를 이야기하다가는 정말로 엿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놓고는 그 몇 시간 뒤에 한미일 정상회담에 가가지고는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북한에 대해서 제재 압박해야 된다라는 데 동참한다고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이게 마치 남 집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 사태를 갖다가 지켜보거나, 안 그러면 수재가 나가지고 이웃집들이 다 도와주러 왔는데 주인은 지금 이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고스톱 치거나 이런 식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진기한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씀으로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무력 도발을 하고 하면 조기에 분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북을 재기불능시킬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힘이 있나? 예? 우리가 북한을 재기불능시킬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하느냐? 무슨 힘으로 저 북핵을 갖다 제압하느냐? 그것이 대화하고 평화입니까? 그거 자체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대북 정책에 관련된 평화, 대화 이런 말은 기조는 좋아요. 제재 압박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기조는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게 특히나 정책
대통령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책을 설명하는 건데 이 정책이 신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뢰를 가지려면은 현실적이어야 돼요. 국민들이 다 대통령의 말씀에 저 정책이 제대로 잘 시행이 돼서 나는 내 생활 전선에서 안전하게 내가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신뢰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만은 힘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대안을 갖다 제시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말로만 하는 게 말로만 힘이 있다, 운전대 안 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저께는 바로 북을 재기불능시킬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핵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재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드도 배치를 못 하는데, 그죠? 아니 근데 사실은 북한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주식시장도 엄청 요동을 치잖아요. 거기서 미국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뭐 쉽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요. 지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전선, 동맹이 그룹을 이루어서 압박을 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북한 편에 서서 그걸 방해하면서 북한을 연명하도록 돕고 있어요. 그러면 국제관계에서는 적과 동지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은 한편이고 한국, 미국, 일본이 한편인데 이쪽이 뭐가 잘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한국이 이쪽 편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계속 구멍을 뚫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쟁 때는 제5열이라고 그럽니다. 그 간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한국이 지금 간첩질을 하고 있어요. 이쪽 전선에서요. 자,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때 지금 북한에 이걸로 전 세계가 위협에 빠져 있다. 한국도 지금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러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비핵화를 지키려고 노력해왔지만은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하면 우리도 이제는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가 우리한테 대해서 그런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라. 해서 한국이 만약에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핵을 개발할 때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하려고 하지만은 쟤들이 있고 우리는 없는 상황에서 쟤들이 우리를 겨냥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전 세계에 호소를 해야지요. 어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거기에요. 평화.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저는 정신이 나갔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관리들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꾸 그 평화 대화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압박. 지금 그 국제사회가 지금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 이 압박은 신용만 된다는 거예요. 신용만 된다. 그러면 그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미 관리들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한미 간의 동맹, 한미 동맹이 균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와대에서는 뭐라 합니까? 한미 그 동맹 아주 강고하다, 걱정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상황으로 보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한 말씀 더 드리면요. 평창 올림픽 좋습니다. 동계 올림픽.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지 안 할지도 모르게 안 한다고 했는데 참가를 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까? 대통령이 지금 엊그저께 유엔에 가서 연설할 적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이 오면은 거기서 무슨 말씀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닌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 공동 응원단이 뜨겁게 환영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공동 응원단이 뜨겁게 응원하는 걸 생각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 할까. 근데 이 냉엄한 국제 실속, 이 안보 위기 전국 속에서 순수함과 순진함으로 됩니까?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무슨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하는 구호식으로 말이에요. 무슨 남북 응원단이고 그 뜨거운 응원을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핵을 제압할 수 있냐고요.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걱정한 안보 불안을 갖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황 소장님이랑 이 항장수 TV에서 우리가 추억의 뉴스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대로나고 똑같은 거예요. 동북아 균형자론이 뭡니까?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북한이 통미봉남으로 가버리니까 우리만 왕따되고 북한에 우리를 왕따시키고
그것이 요즘은 코리아 패싱 아닙니까? 네. 북이 먼저 우리를 코리아 패싱 시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에 그래서 자꾸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내가 뭔 역할을 하겠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일 동맹만 강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 되는데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한미일 동맹 체제 속에서 좀 빠지고 북한에서 빠지고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우리 도와줍니까? 북한 도와주지?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균형자론이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죄론이에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도 미국 대통령하고 무슨 미국의 전략 그 무기, 첨단 무기들을 도입 논의했다 하는데요. 네. 굉장히 두 가지로 쇼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겉으로는 북핵과 관련되는 문제는 비핵화하고 전술핵 무기 필요 없다면서 구멍을 뚫으면서요. 네. 국민들을 상대로는 마치 장거리 미사일 거리를 늘리거나 중량을 늘리거나 무슨 뭐 핵 잠수함을 도입해서 안보가 지켜줄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도 또 핵 잠수함 이야기를 했다고 설 흘리는데 그제도 그 이야기 나왔다가 또 덮어놓고 자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핵 잠수함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디젤 엔진으로 가는 잠수함을 그것보다 한 1000톤 정도 늘려가지고 우리 지금 한 3000톤급까지는 가고 있어요. 4000톤짜리 핵 추진으로 가는 잠수함이 우리한테 뭘라고 필요합니까? 전 세계 핵 잠수함을 가진 6개 나라는 전부 핵미사일이 있어요. 핵미사일이 없이 핵 추진 잠수함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건 또라이니까. 짜장면을 벤츠로 배달하면 수지가 안 맞잖아요. 벤츠로 배달을 하겠다면 그야말로 한 개당 한 1억 가는 명품 백을 배달해야지 벤츠 S클래스로. 그러죠. 이거 마세라티 차인데 일종의 잠수함으로 보자면 이 마세라티를 가지고 짜장면을 배달하는 게 마치 국민들한테 핵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처럼 핵이라는 이름 들어가니까 그거는 연료가 핵이라는 거지 핵을 가진 게 아닌 거예요. 무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핵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핵 전략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진. 그런데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뭔 말인가 모르니까 헷갈리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가 넘어가요. 원래 러시아의 핵 전략 잠수함은 33,000톤짜리고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은 18,000톤짜리예요. 네. 우리가 4,000톤짜리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겠다고 이 이야기를 마치 국민 앞에 쇼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아주 미세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자주국방을 할 것처럼 쇼를 하고 진짜 본질적인 핵 개발이나 전략 전술핵 무기 배치에 있어서는 허지부지하면서 김을 빼고 있고 미일 간의 전선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이런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위원님, 예. 그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보면은 사실 유엔 지금 방문도 그렇고 미국 방문 때 어떤 의전 대접이라는 게 예전 같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유엔에서 사실 패싱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부든지 간에 또 이제 그 정부 기관지라고 할까요? 어용,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어용.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는 부분은 먼저 뉴스에 우선순위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쭉 선례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그냥 누락시켜버리는 그래서 언론 본연의 그 어떤 태도라 할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요즘에 이제 뭐 정부가 한의문 기관이라 초기라고는 하지만은 대북 정책 유엔에서 활동, 애국의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문비어천과 찬양 찬미 수준으로 너무 일관하고 있어서 비판의 소리가 다른 언론 쪽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비판하는 게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딱 편가르게 해가지고 진보 쪽,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대통령 무조건 잘한다, 잘못한 건 얘기 안 한다. 보수 언론은 또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지금 묘한 국민 편가르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그런 부분 청와대가 그걸 갖다 통합시키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리도 들어야 돼요. 순서리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잘한 거는 지난번 러시아 방문 때도 그렇고 이번에 유엔 방문 때도 그렇고 큰 성과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없어요. 큰 성과가 없는데 큰 성과가 있으면은
뭐 배승희 변호사 생각에 뭐 큰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대서특별하고 있는 아니. 많은 분량을 대서특별하고 있는 성과가 뭐 있어요? 아유 간장게장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황소장님 간장게장 간장게장 좋아하십니까? 가져갔다는 게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문 대통령이 말한 내용 소개하는 거 말고 네. 언론이 정말로 이 문 대통령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해설을 하는 공간보다도 네. 교민들한테 깍두기하고 간장게장 갖다서 먹였다. 이게 더 크게 나고 있어요. 네. 자, 간장게장 뭐 시중에 한 2, 3만 원 하잖아요. 남도 저기 호남 식당 한 3만 원짜리 해야 3만 원짜리 하죠. 합니다. 이 말이. 네. 그러면 그거 한 400인분 갖고 갔다는데 그거 뭐 특수활동비로 갖고 갔습니까? 뭘로 갖고 갔습니까? 모르겠는데 좌우간요. 이런 게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라는 거 그 타겟민이 작품인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외국 나갈 때마다 사고를 쳐가지고요. 네. 이제 이 우방에서는 완전히 왕따입니다. 베를린에 가서 그때 뭡니까? ICBM 쌓았는데 가가지고 뭐라 했어요? 예? 평화협정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엊그제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 북이 6차 핵실험 했는데 가가지고 남북러 가스관 하려다가 그거는 이제 말만 언급하고 이 나진 하산 공단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에 퍼줄 거 짜고 왔지요. 네. 이번에 유엔에 가가 진짜 말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또 평화 32번 이야기하고 그래갖고는 이 아베하고 트럼프 만날 때는 2대1로 이렇게 뭐라고 다구리 당할까봐 예? 그냥 그 고개만 끄덕요. 그러니 뉴욕타임스가 어둠에 아웃 왕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엄중하죠. 지금 사실 전쟁을 우리가 그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뭐 전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한반도에 이런 일이 없을까? 과거 92년도에 영변의 핵시설을 갖다가 미국에서 폭격 일보 직전에 지금 사실 막은 우리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 불안이 가중하고 엄중하고 심지어는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이번 주 초에 예? 서울을 중대하게 위험시키지 않을 수준의 다른 방법의 군사 옵션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서울을 크게 안 다치게 하고도 내가 군사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전쟁이네요. 왜 그걸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산산조각 내버린다 했잖아요. 북한을. 그렇죠. 북을 산산조각 내. 이런 엄혹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좀 기조를 단단하게 잡고 나는 평화를 관리하고 대화를 주장하는 건 주지만은 우선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일관성 있게 내가 압박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겠다. 압박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주는 언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간장게장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도대체 탁현민 씨가 또 이걸 갖다가 기획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간장게장 가지고 과거 유경수 여사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이 그 동반해서 독일 광부들 간호사들한테 가서 같이 눈물 잡고 흘리고 그렇게 해서 그 광부들 그 할머니 그 간호사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3만 불 가까이 나라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지금 이 간장게장 몇백 인분을 사가지고 가서 그 이벤트하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물론 동포분들요 잘 산 분들 더 많아요. 아니 제가 그 뉴스 보고 황당한 게 간장게장에 걔가 너무 비싸가지고 새우를 제가 많이 넣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여사님이. 간장게장요. 옛날에는 서민들의 음식이었는데 네. 뭐 옛날에는 갈비무로 가면 뭐 끼워주고 이랬는데 고추 뭡니까? 그 이쁘게 양념- 하는 게 뭐예요? 양념게장? 근데 이제는 간장게장이 그야말로 부자들만 먹는 음식이지요. 비싸죠. 예,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지금 외국에 갔으면요. 이번에 유엔에 가면 모든 초점이 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트럼프를 만나고 아베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가 중점이고요. 네. 대통령 부인이 거기 따라간 거는 그냥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근데 대통령 부인이 가는 데마다 지난번에는 뭡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는 고려인 만나가 노래 부르고 이번에는 또 간장게장이고 베를린 갔을 때는 윤희상 요소에 동백나무 심고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 하는 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본질을 뒤집었고 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고 미일과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부분은 본질은 덮고 네. 비본질을 가지고 마치 국내 국민들한테 이슈화해서 표어들라고 그러는 겁니까? 옛날에도요 대통령이 가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해외 교민들을 불러서 식사를 했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거 다 했습니다. 동포 간다면 하는 거예요. 그거 간장게장 싸가지고 가서 하는 것보다 현지에 이 호텔 잡아서 그냥 거기 큰 룸에서 밥 먹는 게 더 싸게 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그것이 뉴스거리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요. 항상 비본질을 강조하면서 본질을 덮는 현 정권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쇼정치죠. 쇼정치가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정중 여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또 사진도 그래서 어느 지인이 저한테 이렇게 그 카톡 실어 나르기를 하면서 팔짱 끼고 또 이렇게 환하게 웃으니까 그 사진 제목이 터질 거예요. 터질 거예요. 뭐가 터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그 김정숙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매티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송영무 국방장관은 금시초문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울을 중대 위협하지 않을 어떤 다른 군사 옵션이 얘기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 국회 답변이 저는 금시초문인데 저는 몰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엔에 가서 이런 북핵 외교를 지금 하는데 대통령 팔짱 끼고 그냥 환하게 웃어가지고 어디가 터질지 모르게 이런 상황 속에 참 그 안타깝습니다. 아니 안타까워. 원장님 이러면 일부러 이러는 걸까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패싱 당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국내에 밝힐 수가 없으니까 김정숙 여사의 그 기사를 갖고 이렇게 덮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황장우 수장이 아까 그 아주 예리하게 지적했잖아요. 비본질적인 외교의 비본질적인 그 상황들을 가지고 본질적인 얘기를 덮어버린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 사실 이건 눈을 가리는 거다. 그 작전인가요? 혹세무민은 뭐라 작전까지라고는 하겠습니까만은 자꾸 이런 식으로 그 탁현민 행정관이 했는지 누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자꾸 이런 이벤트에 등록해가지고 비본질적인 이런 행사를 가지고 본질적인 덮으면 안 된다. 정말 심각하다니까. 국방부 장관이 뭘 몰라요 지금. 미국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북한 핵을 하고 있는지 국방부 장관이 알아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문정인 특보하고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대판 싸웠잖아요. 네. 싸웠는데 그 싸움 얘기가 없는 거예요.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어찌됐건 간에 저기 그 800만 불인가요? 그거 하는 거 통일부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건 자기는 저기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걸 얘기한 뭐 특보가 국방부 장관을 갖다가 들이대버리면 되냐고요. 그래서 어디겠으면 그 얌전한 안철수 대표가 자중질환이네, 자중질환. 아니 소장님 장관은 그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문정인 특보하고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싸운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니까요. 잘잘못못해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건 내일 다루기로 하는데 그 싸운 자체가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그 큰 사건입니까? 아니 소장님 장관은 청문회까지 거쳐가지고 국회에서 임명하는 사람이고 특보는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정권의 특보가 문정인이 관할하는 범위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또 국정원까지를 다 관장하는 상장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관이 아닌데 위에 있는 거죠. 네, 왜 그래서 상황, 제가 상장. 앞에서 언급한 부서의 장관들을 보면 다 조금 이상한 사람들로 했지요. 외교부는 이 역관을 앉혀요. 번역가. 옛날에 통역사를 조선시대 때는 역관이라고 해서 중인계급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또 무기 브로커. 그리고 이 서훈 국정원장은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통일부는 수도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앉혀놓고 다 주물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송영무 장관이 그래도 군인 출신이니까 이제 본성이 일어나가지고 하도 무시당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덮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문정인이가 한 말 중에서 나는 이자를 간첩죄로 체포해가지고 넣어야 된다고 봐요. 정권 바뀌면 반드시 간첩죄로 체포해서 뒤를 캐야 된다고 했는데요. 어떤 말이요? 김정은에 대해서 참수작전을 송영무가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너네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참수작전을 말하면 기분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입을 함부로 놀렸다는 식으로 송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참수작전을 북한하게 한다라는 말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질문에 대답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요, 이 한 나라의 정체성으로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문재인이 통일외교안보에서 반역적인 발언을 한 걸 다 이해한다 칩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둘이 싸웠으면 네. 계급으로 보면 장관이 높는데 네. 둘 다 경고를 하든지 특보를 경고를 해야지. 문정인을 놔두고 송영무만 경고를 했어요. 그러고는 문정인이 떠들고 다니면 청와대가 송영무하고 똑같은 말은 개인 자격으로 떠들고 다닌다. 네. 자, 문 대통령하고 문정인이는 이름도 비슷한데 서로 짜고 저러는 겁니까? 저도 궁금해요. 우리 뭔 진짜. 사이예요? 집안이에요? 집안 행님이에요? 집안 아니고요. 아니에요? 문정인 특보는 연세대학교 교수. 예. 아니야 아는데 예. 지금 저기 한번 족보를 뒤져봐야 돼. 집안이 아니면 왜 저렇게 봐주고 처지랄을 하게 놔두는지. 아니 근데 삐. 원래 남평문 씨는요. 그 하나예요? 본이 뭐가? 하나일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이제 항상 소장께서 우회적으로 네.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건데 정말로 집안이 아니면 그렇게 아니요, 이해가 안 되죠. 문정인 특보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는 얼마 전에는 저기 뭐 어쩌게 하면 한미연합사 훈련 네, 축소. 훈련을 좀 축소하거나 뭐 할 수 있다라고 북한이 얘기했죠. 핵을 실험을 더 도발을 안 하면 훈련을 축소하고 전략 자산을 축소해야 된다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된다. 좌우간 북한이 좋아할 말만은 일부러 입만 열었다 하면 전부 북한이 좋아하는 말만이에요. 그 문정인이하고 하나 더 있어요. 정서연이하고. 그래서 저런 자를 특보로 앉혀놓고 이 청와대가 노타치 손을 못 대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니는 우리가 차마 못한 말을 미리 다 떠들어라. 우리는 네 뒤에 따라가면서 정리해 갈게. 이거 아니면 아니, 해석이 불가능해요. 특- 아니, 특보가 그러면은 특별보좌관 아니에요. 아니, 예. 그러니까 청와대 그럼 안보실장은 네. 뭐예요? 청와대 그러니까. 안보실장은 그러니까 청와대 장관급 실장이 3명 있잖아요. 안보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근데 안보실장은 뭐예요?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모든 부분을 장관급으로서 통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보실장은 도대체 문정인 특보 앞에 가면 작아져 버린 건가? 아니 그러니까 특보가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임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 직책이 있습니까? 직제상이 있어요. 대통령은 그 네. 특별보좌관을 그 약관명을 둘 수 있다라는 아마는 네. 그런 직제 개편의 규정이 있습니다. 문정인이는요 왜 특보가 됐는 줄 알아요? 원래는 문정인이를 국정원장이든 네. 청와대 안보실장이든 해야 되죠. 근데 문정인이는요 개인적인 하자 때문에 예. 청문회나 어떤 부분을 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하겠다고 나오면 그 검증을 거쳐야 되니까. 견디기가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뒤에서 그냥 특보라는 간판을 달고 사실상 실세 역할을 네.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직급과 행사하는 영향력이 지금 다른 상황이 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정인이뿐만 아니라 정의용, 송영무 대 네. 문정인, 정세현 등 점점 전선이 확대되고 있어요. 장외의 실세들이 네. 이 장내에 이 계급 있는 사람들을 다 깔아뭉개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비선 실세가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와중에 말이죠. 네. 야당 의원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야당 네.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부분 안보 불안 부분을 갖다가 네. 그 여권에서는 안보 장사 그만해라. 도대체 언제까지 안보팔이 할 거냐 이렇게 비판을 저기 맞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더라도 그런 걸 제압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 쉽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꼭 보수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또 아니면 진보를 지지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도 안보에 있어서는 진보 보수 뭐 중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1야당이 중심을 잡고 이런 안보 불안의 상황 속에서 쫙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쫙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대통령과 정부와 그 담당 부서를 갖다가 그 지적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대통령을 갖다가 좀 중심 잡게 끌어내야 되는데 자기 집안 싸움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잡아갈까봐 겁이 나가.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 하도- 대법관도 통과됐잖아요. 하도 표적 사정을 하니까 잡아갈까 겁이 나가. 첫째는 숨어 짱 박혀 있는 것이 상책이고 눈에 띌까. 내가 홍준표라면 국회 필요 없다. 막 김명수 저거 너거 되든지 말든지. 예?
그 다음에 예산이고 국가 국감이고 어차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먹지 않냐. 그러니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하고 문 대통령이 안보라인 경질하라. 그리고 대국민 사과하고 안보 정책을 변화하겠다고 약속하라. 그리고 한 개만 딱 더 붙여야지. 총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의원들 100여 명 이상을 네. 앉혀놓고 그 앞에서 언제 잡아가냐 누구 잡아가라 하고 둘이 아주 주거니 문답했죠. 받거니 네. 그 완전히 수작이라고 그러죠. 이 저기 우리가 과거에 보면 기생을 앉혀놓고 이렇게 수작 그러듯이 그 수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공작 정치 중단하라. 이렇게 딱 해가 나자빠져 버려야 돼. 네. 일주일 안에 입장 밝히라고 안 밝히면 안 하겠지. 그러면 밖에 나가가 텐트 치고 국회 보이콧 해야지. 뭔 국회를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외교 안보라는 인사 문책에 대해서는 네. 야당이 정말 직을 걸고 이렇게 그 그럼요. 텐트 치고 하든지 해야죠. 네. 그러고는 안 되면 던져버리고 집에 그렇죠. 간다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고쳐질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외교 안보 라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고 정말 대통령이 했는지 그 김정숙 여사하고 둘이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여당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이상하다고 하대요. 네. 박성진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누가 추천했는지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외교 안보 라인을 지금 이대로 꾸역꾸역 몰고 가는데 야당은 도대체 제1야당이 그렇게 조용히 있냐 이겁니다. 국민 불안하게. 그러게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죠, 소장님? 예. 하여튼 자, 오늘도 또 네. 이렇게 이 쇼에 의해서 갤럽 조사 1% 올라가서 69에서 70 찍었다. 근데 이번 주중까지 계속 65%, 63%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쇼로 잠깐 뭐 이렇게 올려봤자 올라갔죠. 네. 이것도 다음 주 되면 또 떨어질 일을 뭐 하려고 이렇게 쇼를 열심히 하고 있나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지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퍼센트도 나왔었잖아요. 이제 좀 정상으로 가는 걸까요? 호남 보니까는 호남이 99%에서 95%막 90%대 하다가 호남이 이제 75%대로 내려왔더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지율이 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 실업률과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게 정말 그 무능력한 이런 대통령 아닌가 정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중도층이나 보수층 그동안 좀 이 쇼 정치에 대해서 탐복했던 보수층 인사들 국민들한테까지도 슬쩍슬쩍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좀 저 지켜봐야죠. 네.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좀 늘어나면서 지지율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